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호우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곳곳에 아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임진강 인근에서는 댐 수문을 더 열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입니다. 네, 지금 수문을 더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네, 호우특보가 해제되면서 이곳 비는 거의 잦아들었는데 군남댐 수위가 29m를 넘기면서 수문이 추가 개방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 새벽부터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방류되는 물의 양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군남댐 수문은 모두 13개로 여름철 보통 7개를 개방합니다. 지금도 열린 수문 개수는 같지만 유입량이 늘면서 오전 10시가 지나면서부터 개방폭을 30cm가량 늘려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입량을 보면 새벽 5시쯤에는 초당 100톤을 조금 넘던 양이 4시간 만에 초당 1,400톤까지 늘었습니다. 방류량은 초당 60톤 수준에서 현재 초당 500톤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네, 오늘 한때 대피하라는 방송도 네, 있었다고요? 새벽 6시 때 두 차례 새벽 6시 때 두 차례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임진강 상류 지역 수위가 빠르게 오르고 유속도 빨라지고 있다면서 하류 지역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니 하천 주변에서 즉시 대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 남측 첫 번째 다리인 필승교 수위가 오전 11시 기준 2.5m를 넘었는데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는 1m입니다. 경기도도 비슷한 시각 대피를 안내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북한의 강수가 예보된 가운데 임진강 상류인 환강댐 방류 여부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2009년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환강댐을 열면서 연천 지역 임진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6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그제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에 전국에서 주민 700여 명이 일시 대피했고 400건이 넘는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실종이 된 70대 남성에 대한 수색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그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임시 대피한 사람은 모두 508세대 758명입니다. 새벽 6시 기준으로 693명은 귀가했지만 52세대 65명은 아직 마을회관 등 임시시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종사고도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서 급류에 휩쓸린 70대 남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째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고 원인 조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우로 발생한 시설 피해는 453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가 359건, 주택이나 공장 침수, 축대 붕괴와 같은 개인시설 피해는 9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작물 피해 규모는 436.2헥타르로 축구장 600여 개 규모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는데 많은 비가 내린 충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북한산과 속리산 등 국립공원 8곳, 156개 구간과 일부 도로, 지하차도 통행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통제됐던 여객선 운항은 오늘은 모두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중대본에 내려졌던 비상근무 역시 풀리면서 중대본은 이제 호우 이후 상황 대비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비가 그치면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놀이 안전관리 등의 예찰 활동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비로 물이 많이 늘어난 만큼 주말 하천과 계곡을 찾을 나들이객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오늘까지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부터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고됐는데요. 정혜윤 기상재단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깨비 장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가 언제 올지 예측이 불가능한데 밤사이에 좀 그치나 했는데 지금 또 오는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밤사이 좀 예상보다 좀 비구름대가 약화되고 있어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비가 그쳤나 싶었는데 네. 다시 또 중부 일부 지역으로 산발적으로 좀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상에서 다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레이더 화면 잠시 보실까요? 예.
네, 지금 보시면 이 남서쪽에서 다시 이렇게 비구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좀 유입이 되고요. 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 수렴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중서부 지방으로 이렇게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충남 서해안 쪽으로 비가 내렸는데 지금 보시면 수도권 쪽으로 그러니까 경기 서해안에서 지금은 서울 쪽으로도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보라색으로 보이는 구름이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릴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남색으로 보이는 확인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은 시간당 50mm 안팎의 호우구름을 가진 지역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방재기상 플랫폼이라고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성 영상인데요. 남색 구름을 가진 구름은 저희가 쉽게 말하는 극한호우가 내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 계실 때도 이런 위성 쉽게 이제 요즘 날씨 앱이나 이런 어떤 쉽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자료를 통해서도 레이더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비구름이 이런 확인될 때는 야외에서도 좀 이동을 좀 해주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앱도 보고 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네, 볼 수 맞습니다. 있는 건데 네. 보라색이나 남색으로 된 경우가 비가 네, 집중된다는 맞습니다. 요즘 말씀이시죠? 극한호우가 쉽게 내리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구름들은 바로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름들이 확인이 될 때는 그런 지역에서 즉시 좀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 충청과 호남에는 호우 피해가 좀 컸었는데 지난밤에 이제 수도권은 그렇게 피해가 뭐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일에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에 20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이 됐습니다. 네. 단시간에 좀 많은 비가 내렸고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지난 밤 사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비가 예보가 되면서 긴장을 했었는데 밤 사이 비구름의 수렴대가 예상보다는 더 북쪽으로 그러니까 이 북한 지역에 그 수렴대가 좀 집중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는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북한 지방으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 북한 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임진강, 한탄강 등 그 휴전선 부근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요. 이 때문에 그 한강 쪽으로도 좀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인 좀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은 양이 쏟아지는 그런 양상인데 다양한 호우 기록들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장마가 좀 늦게 시작하면서 역대 3위 수준의 지각 장마다 이런 말이 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내륙으로 이 장마 전선이 북상하자마자 좀 기세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먼저 가장 강한 호우는 지난 9일 기록이 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에서 내렸는데요. 시간당 83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내렸고요. 앞이 안 보이겠군요. 이 네, 정도면. 맞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그냥 폭포수가 쏟아진다 뭐 이렇게 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지난 8일 이후에 충청권에서는 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이번에 모두 21건이 발송이 됐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많은 비가 내리진 않았지만 이번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호우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장마비는 앞으로 점차 좀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를 뒤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점차 이 장마는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도 이게 장마가 완전히 끝났다는 말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장마가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점차 이 비가 그치면서 장맛비 대신 이 더위가 기승을 부릴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좀 심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오늘 폭염특보가 지금 다시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폭염특보를 좀 보여드릴 건데, 네, 제가 네, 화면을 좀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폭염특보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서울에도 폭염특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예. 지금 폭염주의보 상황인데요.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경기도권으로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보시는 것처럼 폭염특보가 대부분 내려져 있고 지금 이제 연한색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 지역입니다.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경산을 중심으로 해서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고 그리고 포항과 경주, 제주 동부 지역으로도 현재 열대야주의보가 확대한 상황입니다. 이 열대야주의보는 올해 기상청이 새로 신설한 제도인데 이 특보가 내려진 곳에서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 발령을 하게 됩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밤 더위가 심해지면서 이 노약자와 어린이 등은 이 높은
높은 습도 속에서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면서 이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네. 필요합니다. 네. 이제 비가 지나가고 더위가 오는군요.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주말에 굉장히 덥다 그러던데 비율을 보니까 뭐 이중 열 커튼 더위요? 이게 어떤 더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일단 이 중국을 향하는 태풍이 좀 변수가 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태풍이 중국에서 좀 이 약화한 뒤에 이 한반도 주변의 기압계도 다시 좀 재배치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과 이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좀 확장을 해서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는 더위가 조금 더 심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영상을 좀 보시죠. 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이 남서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서 우리나라로 뒤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또 이 티베트 고기압이 그 위를 덮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위아래로 이 더운 공기로 채워지면서 이중의 열 커튼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밤낮으로 뜨거운 날씨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드리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다시 이제 비구름이 좀 형성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기 평택과 용인에 이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이곳에 그러니까 평택과 용인 등에 시간당 지금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앞서 뭐 소강 상태 조금 보이고 있다고 했었는데 다시 또 이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레이더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남쪽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면서 저희가 레이더 상황 봤을 때 네. 강한 비구름이 수도권 쪽으로 집중되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이 때문에 지금 경기 남부 쪽에 레이더 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강한 비구름이 집중이 되면서 잠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예, 지금 강한 호우 구름이 지금 경기 남부 쪽에 집중이 예.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때문에 호우주의보가 잠시 내려진 걸로 보입니다. 네, 실시간 상황은 저 웹사이트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게릴라성으로 비가 곳곳에 막 쏟아부었다, 그쳤다 이런 상황인데 장맛비가 또 언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장마는 이미 시작이 된 상황이고 이 장마 기간에 내리는 비는 다 장맛비라고 사실 저희가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지금 내리는 비도 사실 장맛비인데 예. 이 비가 좀 그치고 나서 네. 주말 사이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더운 날씨가 좀 이어질 걸로 주말엔 보입니다. 그럼 전국에 비 안 오는 거예요? 네. 예. 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이 무더위가 지금 이중 고기압 때문에 많이 더운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예.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일단 그 기상청에서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던 그 정체 전선이 다시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다시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주 중반 이후에 한 사흘 정도 많은 비가 내렸었거든요. 네. 그때 지금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장마철 강수량의 한 3배 정도에 해당하는 많은 비가 내렸던 기간이 그때 7월 한 중반 그랬군요. 기간이었습니다. 예. 그때 2차 호우가 내렸는데 이번에도 좀 변수가 있긴 하지만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해주시는 네. 게 좋겠습니다. 이번 비 그친다고 장마 끝은 아니고 아닙니다. 다음 주에 또 올 네.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되겠군요. 정혜용 기상재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동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으로 경찰 수사팀장과 그리고 장 씨의 아버지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당시 경찰 수사팀이 장 씨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다수 경찰관을 입건했는데요.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 등 수사 준칙과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도 어제 소환해 수사팀과의 유착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은 장 경감은 수사 당시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장윤기를 3번 면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장윤기 범행 차량에서 사라졌다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다시 확보한 케이블 타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사건 초기 경찰이 압수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장경감의 주거지에서 발견됐는데요. 차량 반환 과정부터 케이블 타이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나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 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자체 비위에 대한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윤기의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은 현재 구속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박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윤기의 부친뿐 아니라 큰아버지도 다른 지역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과의 연루 정황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직후에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경찰 조직 쇄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김다영 기자, 이 유대행이 장윤기 논란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 사과에 나선 거죠? 네, 오늘 오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대행은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유족과 국민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책임자 엄벌을 약속했는데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일로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유대행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둘러싼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사이 유착, 또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출장 일정을 조정해 오늘 새벽 조기 귀국했습니다. 유대행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죠? 네, 우선 유재성 대행은 회의에서 경찰 수사권의 무게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해준 거란 점을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라고 당부한 건데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르는 책임을 거듭 부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선 보안 수사권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경찰도 필요한 의견을 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수사 쇄신 TF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등 후속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안수사권 존폐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내놓은 쇄신책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통일교의 각종 청탁과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이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 이 특검이 모두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총재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 총재가 통일교 책임자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특히 무겁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모두 징역 10년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모두 징역 3년 6개월형을 구형했습니다. 이후에 재판에서는 한 총재 등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어질 내용입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는 23일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선 공급과 금융 또 세제를 주제로 관계부처 토론회도 열리는데 청와대는 좋은 대안은 적극 받아들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금 전 진행한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김 실장은 우선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고 정부도 이런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해왔고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하지만 정부가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거라며 정부 판단만으로 부동산 정책이 완성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각각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주제 유관부처인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가 차례로 진행한 뒤 오는 2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선 부처별로 나온 내용을 종합해 소개하고 현장에서 추가로 의견을 나누게 되는 방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 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요식행위가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를 하나의 과정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니라며 정책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이번 달 말로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책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제도를 논의하고 다듬어 왔기 때문에 23일에 나온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기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최대 현안인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다면서 그런 논의들을 열어놓고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반도체주 상승세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덕에 오늘 오전 코스피 지수도 4% 가까이 오르며 7,500선을 넘겼습니다. 우리 반도체 대형주들도 일단 상승세인데요. 삼성전자가 4% 넘는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 증시에서 ADR로 상장이 돼서 조건부 거래를 앞둔 SK하이닉스 주가는 220만 원대도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하나은행 딜링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오전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7,200대에서 마감한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가량 오르면서 오늘 7,500선을 넘겼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4.17%가 오르면서 7,59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때 7,600까지도 갔다가 일단은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1% 넘게 오르는 등 간밤 3대 주요 주가지수가 상승 마감한 미국 증시에 훈풍을 탄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간밤 AI 인프라 확대 기대감 등의 미국 반도체주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대형주들이 주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주식시장의 관심은 커다란 이벤트를 앞둔 SK하이닉스 주가에 쏠렸는데요. 주식 예탁 증서 ADR 방식으로 상장이 되면서 오늘 밤부터 미국 증시시장에서 조건부 거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 주가는 장 초반에 23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한때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1% 넘게 올라가서 1.4%가량 올라가서 221만 원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폭은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더 높습니다. 4% 가까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29만 1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세가 강하고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이러한 지수 반등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지수 상승폭은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높은데 6% 넘게 오르면서 840대를 넘겼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소폭 내려간 1,506원대, 원 엔화 환율은 930원대에 형성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도합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에 연루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영장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징역 13년이 구형이 됐죠? 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김건희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도합 징역 13년의 중형을 구형한 건데요.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윤영우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으로 정치 세력과 부정하게 결탁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오전 재판은 종료됐고 오후엔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며 통일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혐의도 있습니다. 구속 집행정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총재는 오늘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합특검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김태호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 중인 거죠? 네, 법원은 오늘 오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이른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에 연루돼 종합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차장이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잘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전망입니다.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종합특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사위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일부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김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종합특검의 연장 요청에 대한 판단의 중대 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전국의 핵심을 찌르는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검사는 수사를 못한다. 민주당이 이제 마지막 관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검찰 보안 수사권의 완전 폐지입니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의 주체로 이제 검사를 제외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보안 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겁니다.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동료 경찰 선배의 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수사를 안 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없는 걸로 그냥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언론에 알리죠, 바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강제적으로. 강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언론을 한 번 더 거친다는 거는 조금 이게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다음 수사 과정에 대한 통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방식.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두자, 폐지하자, 사실 이 두 가지 선명한 결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분법화해서 논쟁을 끌고 가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서 과연 마침표가 찍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치훈 대변인님, 네. 형소법 개정안,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를 못한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번에 그 당론으로 채택한 거에는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게 핵심 내용이긴 예. 한데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를 했을 때는 무조건 응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보안 수사를 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질질 끌 수 없도록 한 점. 예. 그리고 수사 자료 관련된 것도 무조건 검찰에 넘겨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봤을 때 경찰이 이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던가 일부러 그런다는 게 보였을 경우 수사팀을 교체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심할 경우에는 징계 요청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에서 설정해 놓은 보안 장치들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정성호 장관이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신중론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도 정성호 장관의 신중론에 조금 더 당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제가 쫙 설명을 드린 보안 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뭔가 우려에 대한 뭔가 보완책을 마련해 놨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만 만약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이거를 보안 수사 요구로서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 그런 건이 한 건 발생할 때마다 매번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정성호 장관의 신중론에 조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예. 무조건 폐지는 안 된다. 성치훈 부대변인의 소신 발언까지 들어봤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지금 보안 수사권 있는데도 일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민주당 김한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예. 정말 나쁜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안 수사권 문제는요. 자, 장윤기 사건은 보안 수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앞으로도 보안 수사권이 있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이상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그런 것을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올라온 사건 기록을 받아보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내려보내요. 그런데 애초에 부실 수사를 했던 경찰이 여전히 부실 수사로 사건을 망칠 속셈으로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올려보내면 검사는 이게 뻔히 보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심지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가 있어도 그 피의자를 불러다가 직접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 그것도 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한규 의원의 말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자면은 보안 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보안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책임지고 처벌받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온당한 것입니다. 제가 정청래 전 대표나 김민석 총리 같은 분은 대한민국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백보양보해서 몰라서 그런다고 치고 김한길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보안 수사권을 없애면 그러면 이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면 더 큰 피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강욱 전 의원이 앞서 들으신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검사라면 언론에 알리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안이 전혀 될 수 없죠. 일단 예. 그것 자체가 그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검사가 언론에 그런 관련된 내용을 알린다.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언론은 수사도 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언론이 그런 수많은 건들에 대해서 만약에 받게 됐을 때 아무래도 취사 선택해서 보도할 수밖에 없고 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대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중론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좀 강하게 보안 수사권 폐지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저런 식의 답변 이상의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내에서도 진보 진영 내에서도 예. 설득력 있는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처럼 저도 신중론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보안 수사권을 지금 우리 당의 지금 당론은 폐지에 방점을 찍어놓고 최대한 요구권을 등등의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거를 최대한 동원하는 건데 예. 좀 반대로 유지에 방점을 찍어놓고 그런 다음에 이 권력 남용, 검찰이 또 지금까지 보여왔던 잘못된 행태들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들을 최대한 동원하는 게 예. 그런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비난의 화살이 민주당이 아니라 검찰 세력을 향해서 향할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최강욱 전 의원이 저렇게 발언한 것 이외에 설득력 있는 대안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반론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만 갖고 뭐라고 하는데 검찰 예를 들면 김건희 씨 사건 제대로 수사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반박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논점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경찰도 검찰도 수사권을 가짐으로써 수사기관들끼리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 즉 특정한 수사기관만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자, 그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 그러면은 검찰은 김건희 씨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느냐라고 하는데 그것 결국 어디서 밝혀냈습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밝혀낸 거잖아요. 그렇게 수사기관들 간에 견제 수단이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암장될 뻔한 사건도 진실을 규명해서 제대로 책임지고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도외시하고 민주당 진영 정치인들이 굉장히 이상한 궤변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최강욱 전 의원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최강욱 전 의원처럼 검사가 언론에 알리는 것을 해결책으로 하려면 우리나라의 언론사를 한 10만 개쯤 더 만들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2025년 경찰청 통계를 기준으로 1년에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하는 건수가 11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11만 623건인데 그 사건들의 상당수가 앞으로 검사가 수사권을 못 가지면은 보안 수사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다 언론에 알릴 겁니까? 좀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공론장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범죄 피해자들이 의견 진술도 수시로 할 수 있고 면담 요청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안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건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자,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문가인 의사가 알아서 치료를 해줘야죠. 그리고 환자는 아프니까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환자가 병원에 가서 저 여기는 엑스레이 찍어주세요. 저기는 MRI 찍어주세요. 그리고 수술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자기 자신을 추스르기도 힘든데 수사 과정까지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증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불러주십시오. 이걸 하나하나 다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안 책임 미미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성호 장관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상당히 좀 민주당 강성파와는 좀 결이 다른 얘기들을 최근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안 없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힘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것이 민주당의 부담 또는 피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속도 내기에만 집착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정성호 장관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한 건 뭔가 이 선의 피해자, 그러니까 일반 국민 피해자가 나올 때마다 그러면은 저 법을 개정한 민주당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건이 될지 수십 건이 될지 수백 건이 될지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이걸 막아낼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잘못돼 가지고 그런 피해자가 나왔을 경우 우리 당 어떡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정말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들을 말하는 건데 만약에 검찰에게 약간의 권력을 남겨줬을 때 그때 우려되는 피해자들은 사실 정치권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게 수사 권력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남용해왔던 거는 정치인에 대한 관련된 수사를 뭔가 눈 감아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오히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더 부당한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든가 이쪽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게 준 권력이 만약에 남용될 경우 우리가 만든 보안책들이 작동을 안 할 경우 피해를 보는 거는 일반 국민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저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안타깝고 안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도적 불안에 의해서 뭔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주체를 뭔가 객체를 국민이 아닌 정치인으로 해놓는 것이 저는 그래도 안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말하는 것들을 저는 국회에 계신 분들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법조인들도 계시고 제가 말한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분들은 이거를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의중도 좀 실려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정성호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대통령 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 본인이 의견 제시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을 통해서 정성호 장관이 소통을
안 하실 리가 없거든요. 근데 김민석 전 총리는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민석 총리가 했던 얘기, 예. 보안수사권 폐지가 기본 원칙이다. 저희도 폐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로 과연 다 보완을 할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해결이 되면 폐지 원칙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보완이 안 된다는 판단이 들면 원칙도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의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와는 좀 결이 다를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다르죠. 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를 해야 한다.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당이 좀 역할 좀 해라. 뭐 이런 의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왜 보안 수사권 문제를 국회 다수당도 아닌 소수의 지위에 있는 야당에게 떠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법은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은 무슨 형사소송법 TF에서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면서도 법사위 단계에서 또 보완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폐지까지 이제 84일 남았어요. 형사소송법에 검찰이라고 하는 단어는 64번 나오고 검사는 385번 등장합니다. 예. 과연 이 모든 조항들을 어떻게 정합성 있게 뜯어 고쳐서 10월 2일 이후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상태로 검찰 폐지와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행하게 되면 그 이후에 생길 사회 혼란상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범죄가 그래도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예. 범죄를 저지르면 잡힌다는 사회적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경찰만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수많은 부실 수사 사례가 양산되면은 그 법칙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범죄자들이 활개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는가 지금 국민들께서 묻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뭐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와 맞물려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회의원이에요. 개인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야당 대표를 지금 로비에 세워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안내하세요. 총장님 어디 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전화했을 때만 해도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지금? 우리 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 경위를 묻고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려고 온 야당 대표, 야당 국회의원을 이곳에 세워두고 청장은 도망가고 두 사람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청와대로부터든 누구로부터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아무 말 안 하고 국민들과 떳떳이 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제 그 광주경찰청장과 약속을 하고 간 건지 뭐 시간 약속을 정확히 한 건지 이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면담은 불발되고 좀 항의하다 나온 꼴이 됐어요. 그렇죠. 뭐 저는 전화 통화를 건 건 사실이겠죠. 예. 근데 거기에서 약속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또 이 장도영 대표가 예. 원래 한상수 국무총리와의 예방, 그러니까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갔잖아요. 예. 정말 이 장윤기 사건이나 보안 수사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제1야당 대표라면 국무총리를 만나서 항의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모두 발언도 언론에 소개가 많이 됐을 텐데. 그렇죠. 아마 부각이 예. 훨씬 많이 되고 그것들이 영상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질 것이고 제1야당 대표가 어떤 문제점들을 짚어내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은 뭡니까? 경찰청장 어디 갔냐?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냐?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본질에서 약간은 벗어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도영 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뭐 대우를 받지 못했다. 경찰은 이렇게 도망가고 있다. 지금 이미 경찰에 대한 비난 수위는 뭐 더 높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네.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더 나쁜 사람들이다, 더 나쁜 집단들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이걸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정치권의 노력이 돼야 되는데 장도영 대표가 과연 그런 노력을 했는가?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게 또 안 나온 청장도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청장 입장에서는 예. 지금 사실 본인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럴수록 지금 광주 그쪽
그 경찰 집단이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수많은 채널, 본인들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이걸 얘기를 해줘야죠. 개인으로 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예. 장동혁 대표가 오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뭐 언론에도 그런 얘기하고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경찰들이 있는데 정말 소수의 이 부패한 경찰들 때문에 이 수많은 경찰들이 욕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찰 그 정도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전 적극적인 이런 본인들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찾아간 장동혁 대표도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 자리를 굳이 피한 청장도 저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 사람도 잘못이고 안 나타난 사람도 잘못이다. 둘 다 잘못이다. 근데 행보 자체는 제일 야당으로서 어제 저게 갈 수 있는 그런 맥락은 되지 않느냐,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의 전략적 오류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한성숙 총리와의 면담이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 총리가 왔을 때 모두 발언 다 영상 공개되잖아요. 그것도 라이브로.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한 총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퇴임하기 직전에 밝힌 것처럼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맞습니까? 예. 이랬을 때 한성숙 총리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맞다고 하면은 국민적인 공분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은 새 총리가 직전 총리가 말하는 것을 뒤집는 것이 되고 여권 내에 또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답을 하기에 따라서는 추가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같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효과적으로 따져 묻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 정도 되는 지위에서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총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총리 밑에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아니고 국가수사본부장도 아니고 일개 지방경찰청장을 만나러 갑니까? 근데 또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50일 남겨놓고 미국에 8박 10일 동안 가서도 미국 국무부 차관 비서실장인 개빈 왁스 그리고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 세스벨리를 만나고 와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적으로. 그런데 그 차관 비서실장 위에 있는 공공외교 담당 차관 사라 로저스는 올해 4월에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때는 안 만나고 미국 가서 차관 비서실장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지금 장동혁 대표가 네. 국내에서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님, 근데 그래도 사퇴 압박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면 초과인데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는 상당히 좀 전략은 잘 짜는 것 같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그렇죠. 본인이 아무래도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는 있죠. 물론 저는 경찰청장 만나러 가서 만남이 불발된 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계속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사실 또 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 관련 이슈에서는 징계 전국 논의만 했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가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얘기만 계속 다뤄졌다가 이제 장동혁 대표가 뭔가 항의하라고 하고 뭔가 지적하라고 하고 하는 듯한 저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거는 대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런 장동혁 거죠.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자꾸 내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그런 이야기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거 징계 논의할 수밖에 없어라는 압박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징계 전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100명이 있지만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20명 없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뺄셈 정치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은 가장 큰 마이너스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한번 한동훈 의원이 어떤 걸로 제명을 당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저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봤습니다. 100명이 있지만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쏜다면 20명이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징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자기 편이라는 것이 누군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퇴진론을 이야기하고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전체,
더 나아가서는 보수 진영 전체입니다. 네. 그리고 보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언을 하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자기 편은 장동혁 대표 자기 자신 내지는 현재 당권파에만 국한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본인의 사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부 총질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수십 명의 징계 청구서가 들어가 있죠. 그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내가 곧 당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그런 정신 자세를 보여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보수 정당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수긍할 수 없는 이야기겠죠. 왜냐하면은 작년 12월 30일에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에 징계 청구를 하고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공개했을 때 그 자료들을 검증해 보니 이미 당원 게시판에 남아있는 글들과 대조를 해봐도 한동훈 전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쓰지 않은 것이 명백한 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자료는 조작된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징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에 어떤 신문 기사라든가 사설이라든가 칼럼이라든가 정견을 게재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범죄 행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싫은 것은 알겠어요. 사적 감정이 있는 것도 알겠지만 그렇다고 범죄 행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범죄 행위가 있다고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의원 중에 뭐 100명이 있는데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쏜다면이라고 숫자를 얘기를 굳이 했는데 여기서 20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예.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의원 모임에 25명 정도인가요?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 그거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그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써 숫자가 적은 것을 좀 과장해서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고요. 이성건 의원은 사퇴원하는 사람이 80명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좀 그거에 달라요? 정확한 수치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정점직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 반대표가 그러니까 상대 진영 후보표가 40표가 넘었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0명 중 40명 정도는 그래도 장동혁 대표 사퇴를 좀 강하게 객관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굳이 저 수치를 쓴 것은 비당권파의 숫자를 낮춰보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는 전형적으로 당권파들이 쓰는 어휘입니다. 본인들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마다 왜 내부 총질하냐. 아니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견, 당의 노선과 관련돼서 건전한 투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을 해버리면 입틀막을 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 우리가 바로 뒤에 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집권 여당을 향해서는 마치 입틀막을 하지도 않았는데 입틀막이 된 것처럼 지금 피켓 퍼포먼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야말로 지금 내부를 향해서 입틀막을 하고 있는 징계 정국을 몰아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꾸 내부 총질 프레임을 잡아가는 것이 저는 민주적인 정당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는 당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복당 안 돼 뭐 선언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복당한데 선언은 예전부터 하셨던 것 같고요. 사실상 저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장동혁 대표의 임기 종료와 맞닿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가 버티는 한, 장동혁 지도부가 또 다른 당권을 만약에 내년 임기 이후에도 꿈꾸게 되는 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렇게 버티는 이유도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해버리면 그러면 다른 계파가, 그러니까 본인 친한계 계파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구심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본인들의 거취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도 거부하고 임기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징계 규모가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20명이라고 밝힌 게 이게 은연중에 뭐 진심이 나온 것인지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징계위, 그 윤리위는 가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윤리위가 사실상 교착 상태에 있었죠. 왜냐하면 이번 주 월요일에 회의를 연다고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어떠한 의결도 하지 못했다는 1호신문의 단독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보도에 대해서 윤리위가 공지문을 내서 부인을 하긴 했지만 그 공지문에도 우리가 정족수를 넘겼지만 의결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은 또 없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목요일에 윤리위원 한 명을 추가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임명을 한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3대3 교착설. 그러니까 윤리위원 정원이 6명인 상태에서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4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나오니까 한 명을 더한 건가요? 그래서 그 3대3 교착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임명한 사람은 친 장동혁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받드는 사람이 임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제가 현재까지 듣고 있기로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윤리위원은 외부위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위원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윤리위원은 3분의 2 이상이 외부위원이어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까지는 내부위원을 내 인사, 당적을 가지고 있는 인사도 윤리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 당헌당규 위반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민감한 시기에 그리고 수십 명의 징계 청구 대상자 명단이 이미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내부위원을 임명했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많은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징계에 대해서 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윤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실명은 안 밝히실 거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예, 윤리위는 원래 실명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내부위원이라고 하니까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궁금해할 것 같긴 한데 당규상 윤리위원을 비공개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윤리위원이 누구인지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취재해서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있고 YTN 정치부가 열심히 취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론사의 숙제까지 주고 이제 출연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군요.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밤사이 비구름대가 북한에 주로 머물면서 우려와 달리 극한 호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비구름이 산발적으로 다시 만들어지면서 경기 남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서남권을 비롯해 호남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이제 장맛비는 완전히 그친 겁니까? 네, 아침 7시 전으로 비구름이 북한으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경기 북부에 내리던 비는 그쳤는데요. 오전 10시쯤부터는 다시 경기 남부에 비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에도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밤사이에 영향을 주던 정체 전선은 북쪽으로 더욱 밀려 올라간 모습이고요.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 사이 강한 비구름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평택과 용인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현재 경기 성남 쪽에서 더 강원도 쪽으로 구름이 이동하는 것이 보입니다. 시간당 30mm 정도까지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충남 지역은 지난 이틀 동안 200에서 3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하겠다면서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흘 동안 장맛비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사이 경기 북부와 서울, 인천까지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됐던 정체전선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막혀 경기와 강원 북부까지만 머물고 수도권으로는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철원과 연천, 파주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아침 7시를 전후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번 장마는 충청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에 시간당 38.5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충청과 전북 등 곳곳에는 극한 호우로 긴급 재난 문자 21건이 발송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충청권의 누적 강수량은 300mm 가까이에 달합니다. 네, 이번 장맛비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제 폭염이 찾아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장맛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영남, 특히 경남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는 서울 서남권과 충청 일부, 호남 대부분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앞서 경북 경산과 포항,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중부지방도 이번 비가 그치면 더위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부터 남부지방은 30도에 달하는 더위가 나타났고 서울도 27도를 넘었는데요. 당분간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장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다음 주 중반 정체전선이 다시 내려와 15일과 16일 사이 전국에 또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이틀 동안 내린 집중호우에 전국에서 1명이 실종되고 750여 명이 거주지를 떠나 임시 대피했습니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오늘 새벽 5시까지 전국 508세대 758명이 임시 대피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어제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은 소방과 경찰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강원 영월과 충북 옥천 등에서 산사태 5건이 발생했고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시설 피해가 453건 발생했습니다. 폭우가 내린 충남 공주의 한 조경수 농장에서 10m 높이의 축대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충남 공주 축대 붕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는 축대가 힘없이 무너져 내려 아찔한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10m 높이의 축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또 토사가 50여 미터 정도까지 밀려난 모습입니다. 이 절벽 아래에는 벽돌들이 널브러져 있고 흙 속에는 화분들이 파묻혀 있습니다. 축대가 무너진 건 어제 새벽 6시쯤입니다. 농장 주인은 비가 많이 내려서 연락을 받고 왔다가 축대가 무너진 것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아낌없이 가까운 조경수가 한순간에 토사에 파묻히자 황망하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화와 매화 등 200여 그루가 토사와 함께 휩쓸려간 상태입니다. 이곳은 특히 무너진 축대 위에 주유소가 있어서 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비가 더 내리면 축대 안쪽에 있는 기름 탱크까지 휩쓸려가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복구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도로나 보행로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서느라 사유지에 대한 복구는 시작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작물 피해나 주택 침수 등 이제 막 피해 조사에 나선 상황이어서 복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 등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지만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공주 축대 붕괴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전등을 켜고 건물 내부를 이리저리 살핍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젯밤 11시 40분쯤입니다. 경기 안산시 본호동에 있는 건물 반지하로 빗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을 했습니다. 제보자는 물을 빼내는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며 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펌프를 점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엔 폭우에 쓰러진 나무가 도로 위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광장동 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제보자는 평소에 운동을 하던 그 길목이 가로막혀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이어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오늘 오전 9시 기준 4건에 달하는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부여 시가지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사적 부여 나성은 40제곱미터 구간 토사가 유출됐고 경기 오산에서는 사적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성벽 3.5m 구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전북 부안의 국가민속문화유산 김상만 고택도 처마 아래 석갈의 일부가 파손됐으며 충청남도 기념물인 공주 중동성당은 사면 일부가 흘러내려가면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에 물난리가 난 중국 남부에서는 3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양동 농가에서 돼지 16,000여 마리가 떠내려가고 뱀 사육장에 독사 900마리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마치 인형 뽑기를 하듯 짙게 달린 중장비가 물에 떠내려오는 돼지를 건져 올립니다. 不急不急不急就是现在哎呀这头应该有600斤了 중국 남부 광시 좌족 자치구에 제10호 태풍 마이삭이 상륙하면서
양돈 농가에도 홍수가 덮쳤습니다. 휩쓸려간 돼지 16,000마리 가운데 일부라도 되찾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 구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110억 원 넘는 손실을 메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중국 최대 뱀 사육 지역인 광시 한 양식장에선 코브라 같은 독사 900마리가 풀려났습니다. 주민 여럿이 뱀에 물렸는데 여성 한 명은 침수로 고립된 탓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길가에 난데없이 등장한 얼룩말 한 마리. 근처 동물원에서 기르던 새끼 벤 암컷이었습니다. 이 밖에 사슴, 알파카, 낙타, 타조 등 20종, 100마리 넘게 동물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사자 3마리를 비롯해 곰, 늑대 등 맹수류는 우리에 갇혀 익사했습니다. 동물도 예외 없는 대자연의 위력에 인명피해도 늘어서 광시에서만 3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세계가 몸살을 앓는 가운데 북중미 월드컵도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피파는 탄소를 줄이겠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이번 대회가 역대 최악의 탄소 월드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프랑스의 한 대형마트, 할인 에어컨을 사려는 사람들이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면서 서로 엉켜서 넘어지기도 하죠. 자, 이번에는 진열된 에어컨을 직접 집는 그 모습인데 서로 밀치면서 난리가 납니다. 마치 좀비 영화가 떠오르는 이 영상들은 최근에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사려고 오픈런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폭염 속에 진행이 되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피파가 수분 휴식제를 도입해 전후반 각각 중간에 3분씩 쉬는데요. 피파는 경기장 재활용 등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회계 플랫폼이죠. 그린리는 지난달 이번 월드컵의 탄소 배출량을 약 780만 톤으로 추산하며 카타르 월드컵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최근 로이터 등 외신도 기존 경기장을 쓰는 방식이 오히려 장거리 항공 이동을 대량 발생하게 해서 친환경과 멀어진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참가국이 48개 국가, 경기는 104개 경기로 늘어났고요. 경기장도 3개국 16개 도시에 흩어져 선수는 물론이고 관중들은 항공편으로 더 자주, 더 길게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된 건데요. 친환경을 내세운 월드컵이 오히려 역대 최악의 탄소 월드컵이 될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음바페가 선제 결승골을 넣은 프랑스가 4년 만에 이루어진 모로코와의 리턴 매치에서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음바페는 자신이 보유한 역대 월드컵 토너먼트 득점 기록을 12골로 늘렸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4년 만에 성사된 리턴 매치에서도 프랑스가 아프리카의 유일한 생존팀 모로코를 제압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4강 때와 똑같은 스코어였습니다. 음바페가 전반전에 얻어낸 페널티킥을 실축했지만 경기 주도권을 쥔 프랑스에게 골 기회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후반 15분 2회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수비수를 앞에 두고 절묘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갈랐습니다. 6분 뒤에는 덴벨레가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모로코를 2대0으로 이긴 프랑스는 월드컵 3회 연속 4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I think we had all the game under control. The momentum was all over France, so we were able to get the win. So I'm very happy and very excited for the next games.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한 음바페는 대회 8호 골로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1위가 됐습니다. 골과 도움을 합한 공격 포인트에서는 11개로 단독 1위입니다. 음바페는 또 자신이 보유한 역대 월드컵 토너먼트 최다 득점 기록을 12골로 늘렸고 월드컵 통산 득점 20골로 1위 메시를 한 골 차로 추격했습니다. 프랑스는 스페인 대 벨기에의 승자와 준결승에서 격돌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공모가가 주당 $149로 확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 상장을 통해 40조 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됐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ADR 공모가를 주당 $149로 확정했습니다. ADR 안주가 한국 보통주의 10분의 1인 걸 고려하면 한국 증시 종가보다 약 2.9% 높은 수준입니다. 대규모 기업 공개에 나선 외국 기업으론 이례적으로 기존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공모하는 프리미엄 프라이싱을 달성했습니다. 공모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SK하이닉스는 $265억, 40조 원 정도를 조달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2014년에 기록한 $250억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미 주요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모집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s well as a tremendous amount of new shares coming to the market, first with SpaceX and now with SK Hynix out of South Korea. 로이터 통신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상장이 마이크론과의 기업 가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마이크론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6.6배지만 SK하이닉스는 5.5배 수준입니다. 때를 맞춰 트럼프 행정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이크론의 공장 신축 행사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마이크론의 경쟁사인 두 회사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앞장서고 있으니 경쟁자들이 질투심을 느끼고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800조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일대를 정부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최근 산단 조성 계획 발표 이후에 토지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거래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 정부가 국공유지 외 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등 약 364km²로 면적별로 보면 광주 광산구가 약 124km²로 가장 넓고 나주시, 광주 남구 등 순입니다. 효력은 오는 14일부터 발효되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정부가 산단 입지로 군공항 부지를 확정한 이후 사흘 만에 나왔으며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투어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 때 관할 지자체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거용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고 상업용은 실제 자기 사업을 해야 허가받을 수 있는 만큼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됩니다. 실제 전남 광주 지역은 반도체 투자 검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달에 분양 및 입주권 거래가 반등하긴 했지만 실제 집값이 들썩이는 흐름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황. 하락폭이 다소 줄긴 했어도 이번 주 광주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2%가 떨어졌습니다. 첨단 삼지구 아파트 분양했던 그것만 물건이 잠기고 다른 데는 뭐 그닥 그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토어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나 투기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23일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부동산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는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정부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필요한 건 정부의 일방적인 답 제시가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이 해법을 만드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 내부에선 당권 경쟁과 징계 정치로 내용이 깊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법사위 소위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열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TF는 어제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의 보안수사 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는데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대개혁 속에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 나가며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안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며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 법안도 발의해서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 투표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네, 전당대회에서 결선 투표 대신 도입하기로 한 선호 투표제를 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석, 친청 의원들이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고심 끝에 도입한 이 제도를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습니다. 사당화의 시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금가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희가 궁금합니다. 룰은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키고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오늘 저녁 최고위를 다시 소집해 논의를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의원은 모두 권리당원의 30%가 몰린 호남을 찾을 예정이고요. 고민정 의원은 1박 2일 동안 경북을 훑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중앙윤리위원이 보강된 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국민의힘이 중앙윤리위원 1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관련 내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윤리위 회의 당시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 이 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 건데요. 장 대표의 오늘 발언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00명이 있지만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20명 없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경태 의원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리위 결정을 존중할 생각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한동훈 의원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제명된 거라면서 영구 복당 금지가 한 의원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의 징계 정치는 당내 사퇴 압박과 차기 권력 구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장 대표는 오늘 인터뷰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선거 테러 자작극 혐의로 구속이 된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범행을 자백하고도 선거를 완주한 것으로 드러나자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개혁신당 책임론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신당이 사건 실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보고받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정의안 전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 테러 자작극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야권에서 제기된 당 책임론을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의안 전 후보가 당에 얘기를 해줬을 리 만무하고 경찰 역시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며 사전 인지서를 부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해선 수많은 공천 사례 중에 아주 잘못되고 특이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고 약속할 수 있는 예방 조치는 없다면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공천 이후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장 대행이 조기 귀국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간 유착과 증거인멸 등 부실 수사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기가 경찰 수사를 받는 그 열흘의 기간 동안 부친과 3차례나 만났다고 합니다. 이 접견 횟수는 어떻게 보세요? 좀 이례적으로 많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일단 가족 간의 접견은 가능합니다. 예. 긴급 체포된 상황에서요. 변호인도 선임을 해야 되고 조력도 받아야 되고 구속영장 청구 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 정리하는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요. 가족이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구치소에서 접견하려고 하면 직접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만약 수사관들이요. 이때는 현장 검진 가고 이때는 우리가 조사하니까 이 시간에 접견 가능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미리 알려줬다면 그땐 얘기 다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딱딱 비는 시간에 맞춰서 3차례나 접견이 가능했다고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수사팀에서 접견 가능한 시간 등을 충분히 사전에 미리 알려줬다면 이건 일종의 제 식구 봐주기식의 특혜가 일부 제공하였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나 편의를 제공했다라고는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기 부친이 리얼도를 폐기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 8일에도 이제 부친과 장윤기 이렇게 접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초반에 많이 보게 되면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관련된 대화가 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들이요. 굉장히 공교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사팀과 장윤기의 아버지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눴고요. 장윤기와 직접 전화하거나 면담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 블랙박스 SD카드는 어쨌느냐라고 묻기도 했고요. 수사팀에서 직접 장윤기의 그 자택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라라고 수사팀에서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견을 한 날을 보면은 그냥 아들 보러 간 게 아니라 그 날짜의 의미가 다 숨어 있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찾지 못한 핵심 증거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잖아요. 그동안 이거 아버지가 숨긴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아들에게 이걸 어디다 놨냐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보안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이 SD 카드는요. 이전에 사용하던 25년도에 사용하던 SD 카드입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그 정황 증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등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건 범행 당시의 모습이 촬영됐을 수도 있는 블랙박스 SD카드는 현재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게 있다면 모든 정황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증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만약 그 SD카드가 남아있다면요.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장윤기의 부친 역시 해당 SD카드가 어디 있냐고 직접 장윤기에게 묻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고 있고요. 수사기관도 지금 이 단서를 전혀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버지가 은멸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좀 추론해 보자면 애초에 범행 당시에 그 SD카드를 이미 제거한 채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고 예. 장윤기가 직접 이 SD카드를 이미 폐기한 채로 붙잡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걸 만약에 빼고 갔다고 해도 계획범죄 정황은 될 수 있겠군요. 충분하죠. 예. 만약 그걸 고의로 빼고 갔다고 하면은요, 그것이 강력한 우발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예. 철저하게 계획하고 내가 이후에 어떻게 도주하며 실제로 이 피해자에 대해서 정확한 이 증거를 유기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의 증거 가능합니다. 수사팀 내부에서 사건 당시에 강간살인 혐의를 원래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구속되어 있는 수사팀장이 뭐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형량 좀 줄여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가 지금 이 SUV에서 발견이 됐다면요. 케이블 타이는 결박의 도구로 쓰이는, 특히 범행에서 케이블 타이가 쓰인다는 건 이 수사팀장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케이블 타이를 구매하려고 했던 구매 내역이라던가 인터넷상의 케이블 타이의 결박 방법을 검색해 본 것만으로도 일종의 성범죄 정황 증거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 타이 실물이 확보가 되었는데 강간살인 혐의가 정황 증거만으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반 살인으로 가자는 의견을 냈다면 이 단연간의 수사 경험을 고려할 때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의구심이 남고요. 당시에 어떤 이런 토론 절차 그리고 이 회의 결과 이 강간살인이 적용하면서 안 된다라고 한 배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 보안 수사 결과 우리가 확인이 된 것처럼 리얼 돌이 확인이 되었고요. 신체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으며 이전에도 어떤 이 성에 대한 집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었다면 당연히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경찰이 증거인멸을 도왔다 이런 의혹도 크지만 수사 자체도 상당히 부실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건 수사에 ABC가 안 돼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해자가 범행을 계획을 하면서 당연히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휴대전화에는 그 사람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담겨 있고요. 범행 전후에 누구와 통화하였는지는 정말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네. 누구와 통화하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 불러다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수사의 ABC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통화 내역 목록 같은 걸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너무나도 의아합니다. 그리고 3년치 금융계좌 내역, 그러니까 어떤 걸 범행 전후에 구입하였는지 같은 부분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에 어떤 것들을 미리 구매해 두었고 이전에도 구매하였는가는 이 사람의 범행 동기나 평소 습성 같은 걸 확인하는데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보안 수사 과정에서야 이런 자료가 확보된 것은 초동 수사의 좀 미흡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 여고생이 그러니까 사망 당시에 착용하고 있던 옷이라든지 어떤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로 쓰든지 유족에게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부는 폐기 처분까지 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참 안타깝고 유족들의 그 슬픔을 헤아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요, 범행에 굉장히 강력한 증거이고 이미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DNA 감식 같은 것을 보내기 위해서 일단 수사기관이 압수해 가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모든 절차가 종료된 다음에 압수물 반환 절차 등을 통해서 유족에게 전달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훼손 상태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폐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당시 착용하고 있던 스웨터나 운동화 같은 경우에 지금 행방이 유연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관리가 좀 부실했다라는 의혹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명확하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병원에 남아 있는 것인지 폐기된 것인지는 입장을 좀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건 장윤기의 태도입니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뭐 얼굴을 보통은 마스크 같은 걸로 가리는데 얼굴을 그냥 들고 심지어 뭐 이발에 옷 세탁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어떤 심리로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카메라를 응시하는 듯한 모습을 받았습니다.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와 눈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범행 직후에요. 이 옷을 세탁하고 이 심지어 본인이 다니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해요. 본인은 깔끔한 모습으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보다는요, 오히려 잡힐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예상하고 오히려 이렇게 비춰지고 싶다는 모습으로 본인을 꾸미고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죄책감은 전혀 없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대중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생각한 모습이 아닌가. 이 자체로도 그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뭐 장윤기 부친과 통화하면서 뭐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팀원도 피의자 조사를 이제 받았는데 뭐 수사 대상이 좀 더 확대될 것 같아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범행이 발생한 직후에요. 곧바로 서장 주재 회의 같은 것이 열렸는데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만약 지금 이 당시의 용의자의 아버지, 부친이 현직 경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축소해서 보도할까, 이런 부분이 오고 갔다면 줄줄이 형사 책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형사 책임까지는 어렵다고 해도 경찰 내부적인 징계는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한 정황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린 사람까지는 당연히 책임을 질 사안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수사 과정을 파고들수록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데 어쨌든 뭐 끝까지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파고들어 보면은 공수처 수사권은 이제 인정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이 사건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었죠. 결국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예. 어제 대법원에서는 명확히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고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연관 사건으로서 내란죄 수사할 수 있었다. 이 수사권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결국 상고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정된 부분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부분도 유죄, 그러니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모두 유죄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징역 7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해당이 되는 사안인가요? 일단 변호인 입장에선 당연히 대법원 확정 판결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판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요. 재판 소원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재판 소원의 요건은 이 법원의 재판, 이 대법원의 판결이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 때나 아니면 재판이 헌법과 법률의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됐을 때, 마지막으로 헌법과 법률을 정하고 있는 기본권 자체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재판 소원이 모든 재판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문제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특히 수사권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이야기를 밝혔기 때문에요. 이 자체로 어떤 영장주의 위반이라던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 소원 진행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뭐 하나의 재판이 지금 나온 거고 지금 남은 재판이 뭐 7개나 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달에 1심이 2개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한 이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 이번 달에 1심 결과가 나오고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긴 하나 가장 본류가 되는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가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어서요. 사실상 그 재판, 이 내란죄에서 이미 1심에서 집행, 이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재판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사실상 형량의 측면에 있어서 보자면 이 내란죄 형사재판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항소심은 보여집니다. 1심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이 1심에서 워낙 방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증인 조사 같은 부분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1심보다는 이미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이 정리된 단계이기 때문에 1심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또 다른 인물들을 좀 보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김성훈 전 차장이 가장 높은 형량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경호처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그리고 당시에 본인의 위치를 고려할 때 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였다면은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도 이것에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재판부에서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징역 4년, 5년이라는 것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의 정도 그리고 이 방해되는 혐의를 고려했을 때는 재판부에서 엄중한 처벌을 묻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위법하다는 이 수사권의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불법적이었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요 사건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국빈 방문 둘째 날인 오늘 몽골에서 인수를 펼치며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의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각각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도 당부할 예정입니다. 몽골 현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오늘 일정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몽골 국빈 방문 이틀째인 오늘 수도 울란바타르 시내에 있는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의사 출신인 이태준 열사는 1910년대 중국을 거쳐 몽골로 건너가 몽골 국민의 병을 치료해주면서 큰 존경을 받았는데요. 몽골에 온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조국의 독립운동에도 이바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한몽 정상회담에서도 이태준 열사의 공적을 언급했는데요. 열사가 남긴 양국 우호의 역사적 자산을 함께 기리고 계승해 양국 국민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단단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00년 전 이태준 열사의 숭고한 뜻을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으로 계승 발전해 나가기로 몽골 측과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엔 몽골 현지 교민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등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어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각각 만나 어제 정상회담을 통해 이룬 성과를 의회와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할 전망입니다. 내일은 몽골의 최대 축제인 나남 축제가 개막하는데요. 이 대통령은 개막식에 이어 각종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몽골 정상과 친교 일정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란바타르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양측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이란 동부 마슈아드의 성지 내부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관이 운구됩니다. 6일 동안 이어진 국장 마지막 날 조문인파 수천 명이 몰렸지만 아들이자 후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끝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기간에도 이란과 미국의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이란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위치한 남부 부쉐르 외곽의 군사기지를 미국과 이스라엘군 발사체가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 남동부 호나라크의 해군기지도 전투기 공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은 사흘째 공습을 이어갔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군사적으로 이겼다며 이란이 맞대응할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 경고했습니다. And I say we hit them 20-1. Every time they hit us, we're going to hit them 20. And we did it last night. We did a little something today, but 다만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called a little while ago.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I just don't know if they're worthy of making a deal. I don't know that they're going to honor the deal. 협상파로 분류되는 이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핵심 중재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군 수뇌부와 통화하고 미국의 추가 군사행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통화하고 중동 지역 전반에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이스라엘 측은 밝혔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협상 신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간 공조까지 재확인되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급등하면서 올해 17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급등세가 있었고 장 초반에 3% 넘게 오르기도 했죠. 네, 대장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현재 SK하이닉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6%대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올해 17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윕이 무명 작곡가들의 곡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빌보드는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작곡가 3명이 BTS의 스윕과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며 전날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은 물론 밴드 원 리퍼블릭 멤버였던 라이언 테더를 비롯한 스윕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중북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이곳 서울은 약한 빗방울 정도만 오락가락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어제 서울에는 호우경보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지만 지속 시간이 길지 않아서 한강 수위는 많이 높아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3.5m 정도로 오전보다 낮아졌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강한 비를 뿌린 정체전선은 북한으로 북상했지만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산발적인 비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낮까지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영남에 이어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곳곳으로 다시 폭염주의보가 확대한 가운데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2도, 광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고요. 무더위 속 저녁까지 곳곳으로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열대야와 찜통더위의 기세가 더 강화할 전망입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바닷가 찾으시는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주말엔 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